네, 독서 축구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분데스리가 이 나겔스만의 팀이죠. 예. 네, 예전 김진수가 뛰었었던 맞습니다. 호펜하임. 예. 네, 호펜하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주제를 삼아서 토론을 할 거는, 토론은 아니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왜 이맘때쯤 되면 호펜하임은 강해지는가? 예. 왜 이맘때쯤 되면 호펜하임은 성적이 상승하는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나게스만의 호펜하임은 왜 그러는가죠? 그렇죠. 나겔스만의 호펜하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한 거로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이 가을의 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을만 되면 프로토스 종족이 졸라 잘합니다. 우승하고 막.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약간 뭐 종목은 다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나게스만 감독이 개인 통산 분데스리가 50승을 올렸습니다. 네. 이는 그가 호펜하임 역사상 그 최다 승이고 최초로 그가 50승에 오른 거거든요. 예, 그 호펜하임 자체가 원래 그가 그 창단 자체는 1899년에 해가지고 오래전에 했지만은 되게 소도시예요. 호펜하임이 진짜 소도시거든요. 이제 그가 SAP라는 유명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있는데 축구 통계 관련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네.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그 2014년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했을 때 SAP의 그런 통계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한 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이제 호펜하임이다. 근데 그가 그 SAP 창업주가 디트마르 호프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호펜하임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호펜하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매우 작은 구단을 키워낸 거예요. 여기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냈는데 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은 팀이에요. 팀 자체가. 창단 연도는 이제 그렇죠. 1899 호펜하임이라고 예. 하니까. 예. 창단 연도는 오래됐지만은 그 분데스리가 자체도 2006년에 2007년에 올라왔고 그 정도 그 역사가 짧아요. 네. 역사가 짧은데 나게스만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뭐 구단 역사상 최초 유로파 리그에도 나가고 네. 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신흥 명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 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어쨌건 나게스만 감독이 이번에 50승을 올렸는데 최근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이 그가 3경기에서 10골을 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5경기 무패,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마침내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6위로 올랐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나게스만이 부임한 이래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먼저 그 나게스만이 부임 처음에 했었을 때가 2015-16 시즌. 그때 그가 호펜하임이 강등권에 있었어요. 네. 그것도 최하위에 있었어요. 전반기에는 최하위였고 계속 강등권에 있었는데 나게스만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20라운드 때 부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 28세.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감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팀을 잔류를 시켰습니다. 그 마지막 14경기에서 7승 2무 5패를 올렸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강등권에 있는 팀을 구해냈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20라운드까지 8승 10무 2패였는데 이제 후반기 마지막 이제 14경기에서 8승 4무 2패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4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후반기, 그러니까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강해진 게 반복이 시즌별로 계속됐네요. 예. 지난 시즌 같은 경우 24라운드까지 8승 8무 8패 승점 32점이었는데요. 그 9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그건 장난 아닌데요? 예. 그래서 승점 2.3점, 경기당 평균 승점 2.3점을 올리면서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분데스리가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예. 나왔죠. 처음으로 올라가게 됐죠. 이번 시즌 역시도 그러니까 뭐 24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8승 10무 6패 승점 34점으로 9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4승 1무를 하면서 6위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위가 이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펜하임입니다. 예. 24라운드까지 기준으로 하면요. 2015-16 시즌 그 나게스만이 부임한 시즌부터 계산하면은 24라운드까지 4시즌 동안 96경기에서 30승 39무 27패로 경기당 그 승점 1.29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24라운드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은 35경기에서 22승 6무 7패 승점
69점, 그러니까 경기당 승점은 2.05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확실히 전반기 때 폼과 이 후반 막바지의 폼이 굉장히 다르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해하는 점은 대체 왜 이때만 되면은 호펜하임은 갑자기 떡상하느냐? 예. 이 점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것도 있어요. 그거 최근 두 시즌을 놓고 보면은 두 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을 나갔잖아요. 근데 이 팀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기에는 선수단의 스쿼드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얇구나. 예, 얇다 보니까 예, 전반기 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시즌 연속 조기 광탈했거든요. 네. 조별리그에서. 예, 그래서 전반기 때 고생을 하다가 후반기 때 이제 리그에만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병행하기에는 뭔가 여건이 잘 안 되는데 예, 광탈하고 나서 리그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이제 성적이 좀 더 좋아진다.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선수단 변동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첫 시즌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부임했던 때는 이 팀이 강등권에 있었던 팀이었잖아요. 네. 강등권에 있었던 팀이다 보니까 주축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주축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본인이 입맛에 맞는 선수들 영입해서 팀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4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핵심이 다 빠집니다. 네. 니클라스 줄레는 바이에른 뮌헨, 그렇죠. 그리고 또 제바스티안 루디도 바이에른 뮌헨. 네. 예, 그리고 겨울에는 산드로 바그너가 바이에른 뮌헨. 네. 예, 그러니까 척추 라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그대로 같습니다. 미넨이 좀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좀 나쁜 새끼군요. 아니, 나쁜 새끼까지는 조금 너무했고요. 나쁜 녀석이네요. 네, 아무튼. 네. 예,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도 또 3위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우트라던가 뭐 그런 주축 선수들이 계속 나가는 게 네. 예,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발도 못 맞춘 상태고 또 선수들도 적응기가 필요하고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전반기 때는 상당히 다양한 포메이션을 많이 씁니다. 전술적인 실험을 좀 많이. 예, 그 선수들에게 그 맞을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좀 다양한 포메이션들을 활용해요. 그 예를 들어 2016-17 시즌 전반기에는 6가지 포메이션을 썼고요. 데뷔 시즌 강등권에 있는 팀을 구해낼 때는 8가지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가서 이제 선수들에게 맞는 이제 전술을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선수들에게 맞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변동이 많다고 했잖아요. 변동이 네.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팀에 녹아드는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중소 클럽 네. 이게 B클럽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중소 클럽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이 선수 이탈은 예. 이 높은 순위로 마감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공중분해된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다음 시즌에는 뭐 아약스가 굉장히 유력할 것 같지만 예. 네, 그러니까 공중분해되는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겔스만 같은 스타일의 감독이 저는 되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잘 해냈는지 그리고 어떤 전술이 이 팀 안에서 굉장히 잘 굴러가는지 이거를 좀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나겔스만 감독은 호펜하임 같은 이런 중소클럽에 좀 잘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난 두 시즌 같은 경우는 후반기 때 거의 3-1-4-2 포메이션을 좀 고정적으로 썼거든요.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가 뭐 3백이랑 4백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고 이랬다가 최근 3연승 달렸을 때 다 다이아몬드 4-4-2를 썼습니다. 네. 예, 그걸로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네. 그러니까 포메이션 자체도 굉장히 네. 다양하게. 거기다 이제 선수들도 후반기 가서 그가 신입 선수들의 활약상이 그가 후반기 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2016-17 시즌에는 케빈 폭트라던가 케빈 휘브너라던가 네. 그 데미르바이 같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후반기 때 와서 네. 그리고 지난 시즌은 니코 슈츠하고 나브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얘네들은 이제 아예 독일 대표팀 선수까지 발전을 네. 했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릴리치도 그랬고요. 그릴리치는 전반기 때 거의 쓰이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후반기 와서 나겔스만 체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마침내 자리를 뿌리내리게 된 거죠. 대성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시즌 벨포딜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 벨포딜이 어떠냐면요. 원래 지난 시즌에 브레멘에서 임대로 뛰었습니다. 되게 브레멘 얘기만 나오면 아니요. 네, 거의 뭐 이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여도 예. 사실 브레멘이라는 석자가 약간 김현민 기자를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 시즌 브레멘에서 뛰면서 26경기에서 4골 1도움밖에 못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좀 그랬었어요. 근데 호펜하임이 이 선수를 영입을 550만 유로에 원래 스탄다르 리에주 선수거든요. 네. 브레멘이 임대로 영입을 했는데 호펜하임이 완전 영입을 했어요. 네. 완전 영입을 했는데 역시나 20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4골이 도움에 그치면서 분데스리가급 선수가 아니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이런 의심이 좀 예, 있었구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후 9경기에서 9골 3도움. 심지어 그 지지난 라운드에는 알제리 선수 최초 분데스리가 해트트릭. 예. 또 기록 보유자가 됐네요. 예. 뭐 이 정도로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게스만 감독이 공격수들을 잘 터트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터트린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평가를 들은 선수들을 예를 들면 뭐 산더 바그너도 어쨌건 나게스만 밑에서는 독일 대표팀급으로 성장을 했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난 시즌에는 좀 준수한 백업 역할을 했다가 네. 이번 시즌은 결국 밀려나가지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크라마리치도 레스터 시티에서 뛰지 못하던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크로아티아 대표팀 공격수로 확실하게 이끌어냈고요. 예, 그리고 살라이 같은 경우도 완전히 맛이 갔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어쨌건 나게스만 밑에서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헝가리 대표팀에서도 이번에 크로아티아한테 유로 2020 예선에서 골 넣으면서 2대1 승리 이끌어냈잖아요. 네. 거기에도 살라이가 있었고 또 우트가 지난 시즌에 호펜하임 선수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대표팀의 승선까지는 했는데 샬케 가서 폭망해가지고 근데 뭐 이제 승선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예, 네. 어쨌건 샬케 가서 폭망해가지고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조엘링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수는 오면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게스만 감독이 그런 공격수를 키워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나게스만 밑에서 성공했던 선수들이 나가면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쨌건 그냥 뭐 나브리하고 질레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나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네. 제바스티안 루디 같은 경우 바이에른 뮌헨에서 결국 자리 못 잡고 샬케 가서 샬케에서는 더 망했고요. 예, 그리고 또 우투도 망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제레미 톨리안, 예, 도르트문트에서 거의 악몽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망했고요. 예, 좀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게스만의 손에 있을 때는 상당히 수준 공격수다라는 평을 들었지만 예. 이 손에서 벗어났을 때는 좀 예. 뜨지 못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후반기 때 올라오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후반기에서 하나의 크라마리치를 뺄 수 없습니다. 크라마리치. 예, 크라마리치가 유난히 후반기 때 잘해요. 전반기 때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데뷔 시즌은 레스터 시티에서는 전반기 때 거의 뛰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데 임대에 처음 와가지고 호펜하임에서 15경기에서 5골 4도움을 올리면서 잔류에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완전 영입을 하게 됐어요. 1,100만 유로에 완전 영입을 했거든요. 네. 이게 그거 호펜하임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큰 돈을 들여서 영입을 한 거예요. 네. 2016-17 시즌 전반기 때 4골 5도움 뭐 약간 좋기도 하다 좋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조금 애매했어요. 못했다고 하기도 예. 좀 애매하고. 17경기에서 4골 5도움을 기록했었는데요. 후반기 때 이제 17경기에서 11골 3도움을 이거는 확실히 좀 그 계절을 타네요. 이 선수가. 아니 어쨌건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그전 시즌도 5골 4도움이었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하는 선수다. 원래 그런 애다. 예, 한 10골 정도 넣는 선수다가 보다 했는데 후반기 때 11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버리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잘하면은 뭐 레반도프스키와 어느 정도는 경쟁할 수 있는 공격수로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20골 넣을 수 있는 왜냐면 후반기 때 11골이니까 그렇죠. 예. 20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았는데 지난 시즌 전반기 때 2골 4도움에 또 그쳤어요. 폭망했네요. 예, 근데 후반기 때 또 11골 4도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계절 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K리그로 따지면 박성호하고 가을 전어. 예, 유명하죠. 또 야구로 따지면 SK의 박정권, 예. 가을 남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전반기 때 활약상이 좋은 편이긴 했어요. 13경기 출전해가지고 6골 2도움을 기록했고요. 괜찮네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올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 선수가 거의 혼자서 좀 그냥 멱살 잡고 캐리했네요. 그런데도 최하위로 탈락해서 수비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네. 그랬는데 후반기 때는 12경기에서 9골 1도움. 확실히 후반기에는 엄청나게 강한 예. 면모가 좀 있네요.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 때 조금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나겔스만의 호펜하임이 후반기 들어설수록 24라운드 이후에 들어설수록 강해지는 이유는 일단 그 토너먼트 조기 강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수단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선수 변동이 굉장히 많은 팀 특성상 이 선수단이 녹아들 시간, 나겔스만의 전술 그리고 맞는 포지션을 찾는 시간, 예. 그리고 이 후반기의 사나이 크라마리치의 활약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